또 바라겠고요. 이제 조선시대로 갈 시간입니다. 왜 4세 고시, 7세 고시 이런 말도 있고 영유라고 하죠. 영유. 영어 유치원이라고 하는 정말 어릴 때부터 영어 학원에 보내는 게 지역별로 참 심하기도 한데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제2 외국어를 배워놔야 한다. 막 이런 압박도 있다고요.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수백 년 전에는 과연 이 외국어를 어떻게 배웠을까요? 당시에 외국어 학원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교재라도 제대로 있었을까요? 또 그 역관이라고 한다는데 통역사들은 과연 어떻게 통역을 했을까요? 궁금합니다.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에게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한 작가님이 외국어를 많이 잘 하신다면서요? 아무래도 여기저기 배우고 읽다 보니까 예. 그냥 어느 정도 하는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 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일단 책은 읽을 수 있고요. 외국어 책들은. 예. 그리고 몇 개 국어나? 4개인가 5개인가. 그 정도? 그냥 어느 정도 하는 정도? 예. 4개인가 5개인가? 네. 근데 아주 능숙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3개 정도 되고요. 이제 책까지 읽는 거, 문서까지 읽는 거 하면 한 5개 정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그렇게 외국어를 많이들 배웠을까요? 아무래도 조선시대면 외국어 공부가 많이 없었을 것 같지만 예.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 사람들과 만났을 때 예. 자유자재로 의사소통한 것은 몹시 필요했죠. 조선만 든다면은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나라의 언어가 있으면 역시 중국어가 중국어. 되겠습니다. 네. 옆에 있는 대국이니까요.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일본. 그리고 좀 더 세분화적으로 난다면 저쪽 그 류쿠, 지금은 오키나와라고 하지만 네. 그 당시 류쿠라는 나라가 따로 있었습니다. 또 베트남. 그리고 당시 조선의 북쪽에 있었던 나라로 지금은 몽골이라고 하는 원나라 그쪽에 있는 언어가 있고 또 만주족, 이제는 거의 사라진 언어입니다만 여진족들이 쓰던 만주족들이 쓰던 언어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4개국어를 하려면 중국어, 일본어, 만주어, 몽골어 그렇게 4가지는 조선에서도 꼭 필요한 외국어였죠. 중국어랑 만주어랑 다릅니다. 문자도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렇거니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만주어를 쓰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됩니다. 이게 참 다른 거군요. 그 조선 시대에도 그걸 또 구분을 해서 예. 배울 수밖에 없었고 또 배워야 했고 예. 교류가 있는 만큼. 그렇습니다. 당시 중국어 교재에 나오는 대화가 하나 있다면서요? 예. 이제 거기에서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넌 왜 중국어를 배우냐? 네. 여기에 나온 중국어 교재에 나온 말이 재밌어요. 이제 조정이 천하를 통일하였으므로 세간에 쓴 것은 한인, 중국 사람의 말인데 우리 고려 말은 고려 땅에서만 쓰고 의주를 지나 중국 땅에 오면 다 중국어로만 말하니 누가 한마디 물으면 대답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뭐로 보겠냐.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말이랑 비슷하죠. 그래도 온 세상이 영어 쓰는데 영어 한마디는 해야지. 그 말이랑 똑같은데 그 당시에는 중국어였던 거죠. 근데 진짜 궁금한 거는 당시에는 외국어를 어디서 배웠을까? 뭐 학원이나 예. 온라인 수업 교재나 이런 게 있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게 참 우리나라가 대단한 건데 국가에서 이제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을 양성을 했습니다. 네. 이미 고려 시절서부터 통문관이라는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외국어를 가르치고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을 양성해냈고요. 통문관이요? 예. 고려 때 그랬고 조선이 되면 태조 2년 때 드디어 설치한 게 유명한 사역원입니다. 사역원. 예, 이게 영어 영어는 아니죠. 이때는 영어는 없었죠. 외국어를 쓰는 관료들을 거기다 설치해 두고 또 외국어를 가르치는 학생들을 거기서 키워요. 즉 외교관 및 그다음에 영어 학원이기도 한 교육기관이기도 했죠. 근데 여기에서 각각 선생을 두는데 가장 많이 두는 선생은 역시 중국어 선생이 제일 많았고 그다음에 몽골어 2사람, 여진어 2사람, 일본어 2사람 그리고 그 밑에 이 언어를 배우는 생도를 뽑는데 역시 중국어 생도들을 제일 많이 뽑습니다. 또 특이한 것은 예비 생도들뿐만 아니라 이 사역원의 생도 한 80명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 말고도 예비 생도도 있고 또 중요한 건 각 지역별로 또 외국어 배우는 사람들을 둡니다. 근데 거기서 외국어도 배우고 급할 때 불러다 통역으로 써먹고
그렇게 해서 그 지금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의주 같은 데 있고 그 다음에 일본어 생도 같은 경우에는 저쪽 부산포 그렇게 둬가지고 지리적으로. 예, 각각 필요한 데에 배치해 뒀습니다. 고려 시대 때는 통문관, 예. 조선 시대에는 사역원. 근데 사실 그러니까 외국어를 취미 자기 개발로 배운 건 당연히 아니고 그렇죠. 역관으로 쓰기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예. 외교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가르쳤던 거네요. 예, 그래서 이 사역원에 입학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제일 어릴 때 입학할 수 있는 건 5살이라고 하는데 40살 이상은 입학할 수가 없습니다. 예? 40살 이상은 입학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 예. 나이 제한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웬만한 관리나 그런 건 나이 제한이 없는데 여기에는 나이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옛날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 언어 배우기 힘들다. 그런 상식이 있었던 게 아니고 왠지 보면서 약간 좀 서럽더라고요. 그래요. 게다가 그 사역원 입학하는 것도 우선 이제 시험을 봐야 돼요. 네. 근데 시험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얘를 입학시킬까 말까를 또 의논해서 결정합니다. 아니 근데 중국어 한마디 못하면 못 들어가는 거야? 아니면 어느 정도 그래 어디서 배워갖고 들어가야 어디서 되는 그 정도 그 말 그대로 오색옷입니다. 어느 정도 해야지 뭐 이제 통과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교육으로? 예, 그리고 이제 언어를 잘하는 그런 재간이 있는 애들은 보면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 어릴 적부터 좀 예. 외국어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역관의 자식들이 입학하기가 쉬웠다고 합니다. 금수저, 예, 외국어 수저. 외국어 수저, 예. 외수저. 예. 게다가 이 사역원도 계속 시험을 보거든요. 못해서 실력 안 늘어서 3년이면 쫓아내요. 예. 그렇죠. 특히 그 외국어도 빨리 좀 숙달되는 분들이 있고 그쵸. 잘 공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쫓아내요. 예, 이거는 진짜 나라에서 외교 쪽으로 통역관으로 키우려고 그렇습니다.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데다 보니까 그래요. 깐깐했네요. 외국어만 잘해도 혹시 과거 시험에 어떻게 합격할 수 있었습니까? 그 외국어를 시험이 국가 시험으로 있었습니다. 이걸 역과라고 하는데요. 역과. 예. 이게 그 보통 우리가 하는 시험은 이제 그 문과라고 아니면 무과 그렇게 네. 두 가지만 생각하는데 국가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진 시험들을 또 치렀는데 이걸 뭉뚱그려서 잡과라고 합니다만 이게 외국어 잘하는 사람은 역과, 그 의술은 의과 그런 식으로 나누죠. 한번 식년시 때 치러졌습니다. 3년에 한 번이요? 예. 그리고 처음 이때 뽑는 사람은 35명인데 3년에 한 번 35명? 예. 와, 바늘구멍이네요. 게다가 그 중에서도 중국어만 23명이고 다른 외국어 언어는 이제 그 4명씩. 예. 그래서 그 중국어 아닌 다른 언어들은 더 힘든 거죠. 3년에 한 번 뽑는데 4명. 예. 그런데 또 이제 물론 이게 후대로 가면 증광시라고 해서 나라에서 축하한 시험 볼 때 그때 역과도 추가해서 보기도 했어요. 와. 네,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역과도 1등하면 이걸 장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역과의 장원으로 유명한 사람은 이제 나중에 숙종 때 아주 나라의 최대 부자로 유명했던 그리고 그보다는 장희빈의 친척 아저씨로 유명한 장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역과에 급제하게 되면 관리 이제 역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밑으로 통과하면 종 구등품이 되지만 장원으로 급제하면 종 7품으로 시작합니다. 좀 더 빨리 출세할 수도 있었죠. 외국어를 잘해도 출세할 수 있었다. 네. 특히 뭐 이제 한미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대통령 옆에 통역사 예. 정말 그 역할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바로 또 해야 되고 진짜 단어 하나 오역하면 안 되고 그래. 의역도 이걸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한데 조선시역도 이걸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한데 조선시대 역관들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사역원 교육이 힘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네. 근데 이 역관별로 편차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무슨 그 조엄이라고 해서 조선통신사로 일본에 갔다 온 사람은 네. 이 사람 데려간 역관들이 일본어도 못하고 형편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일본어 실력이 형편없는 역관이다라고 기록을 남겼어요. 예, 그렇죠. 실명까지. 예. 조엄이라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통신사로 내가 보기에는 역관들이 그렇게 얘기한 게 있었고. 조엄이라는 사람이 기록을 남겼다. 예. 그리고 사실 역대 통역으로 크게 국제적인 문제가 생긴 일은 당시 이제 구한 말에 네. 대한제국 때 그 당시 조선 사신들이 이제 전 유럽을 돌다가 이제
러시아에 잠깐 들렀는데 네. 그때 통역가인 사람이 그 황제의 모후 있잖아요. 그 러시아는 황제지 않습니까? 예. 황제의 모후를 두고 황제 에미라고 통역을 하는 바람에 그게 좀 문제가 생겼던. 황제의 어머니가 맞는데 예. 그러니까 모후나 그러니까 황제의 에미 딱 그렇게 통역해서 통역이라기보다는 우리말로 표현하는 게 더 서툴었던 거네요. 아무래도 좀 듣는 순간 아니 맞긴 맞는데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뭐 러시아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을 테니까. 그러길 바랍니다. 자, 그 단어 하나 실수가 진짜 네. 아찔한 거죠. 이게 또 외교 문제다 보니까. 근데 이게 사실 그 외국어 아까 그 사역원, 뭐 통문관 이런 데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어민처럼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고요? 그 사실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네. 그 주변에 네이티브 스피커가 있으면 됩니다. 주변에 예. 가까이 외국인이 살면. 아니면은 이제 조선에서 최대한 중국어 그 외국어 잘하는 사람. 실력을 뽑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중국에서 사신이 왔을 때예요. 중국에 사신 오면은 예. 똑똑하고 말 잘하는 애들 옆에 쪼르륵 붙여가지고 예. 그 사람들이랑 얘기해가지고 중국어 실력을 배우게 시켰습니다. 사신이 온 김에 예. 가서 너희들도 좀 얘기해 보면서 예, 회화 그렇죠. 실력을 높여라 이렇게 되네요. 근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뭐 귀순을 했다거나 여행을 왔다거나 예. 전쟁을 피해서 왔다거나 하면은 역시 거기에다 그 똑똑한 애들 쫙 붙여가지고 거기서 중국어 좀 배우라 하고 그런 계획을 굉장히 많이 실행했어요. 가서 뭐 일 도와줘라 이런 개념보다는 예, 외국인 온 김에 가서 얘기하면서 예, 공부해라. 외국어 실력 좀 빨아와라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리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유명한 역관들 중에서 이렇게 중국 사신에게서 외국어를 배웠다는 사람이 많았고 그게 안 되면은 집에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살면 돼요. 아까 그렇죠. 얘기한 대로 역관 집안에서 태어나면 됩니다. 역관 집안에서 역관이 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역관이고 보통 아빠가 역관이면 할아버지도 역관이고 삼촌들도 역관이거든요. 그러면 집안에서 전부 얘기할 때 그냥 나불나불 이제 외국어를 서로 이야기를 하니까 여긴 정말 외국어 수저를 타고 나서 어릴 때부터 외국어만 하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거의 뭐 음악가 집안에서 음악가 나듯이 그렇죠? 통역관 집안에서 통역사 나는 거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선시대 역관들은 유명한 가문들이 몇 개 있습니다. 여기 제일 유명한 게 인동장씨고요. 그다음에 밀양변씨, 우봉김씨, 천령현씨 등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 그러면 중국어 쪽으로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양해요? 네, 그 변씨 집안 그 가문도 보니까 할아버지는 중국어, 아빠는 일본어, 그다음에 삼촌은 몽골어, 뭐 거의 그런 식으로 그냥 어떤 외국어든지 서로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장희빈 같은 경우에도 외할아버지는 일본어 역관이고 아버지는 중국어 역관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희빈도 아마 2, 3개 국어는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역관들끼리 또 결혼을 해요. 듣고 계시는 인동장 씨, 밀양변 씨, 우봉김 씨, 그리고 천령현 씨. 예. 이쪽 집안은 이제 통역사로 아주 유명했던 집안이라는 거 자부심을 그렇습니다.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일본 통신사로 다녀온 조엄이라는 분 예. 이야기할 때 8576님이 우리나라에 고구마를 들여온 인물이라고 예,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우와. 유명합니다. 야, 우리 청취자분들의 또 수준이 엄청 높으셔가지고 그러면 또 하나 왜 여성들은 왜 옛날에는 학교도 잘 안 보내주고 그랬잖아요. 예. 혹시 여성들도 외국어를 좀 배울 수 있었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 집안의 남자들이 전부 외국어를 말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걸 받아서 응수해주는 여자들도 아내나 딸들도 당연히 외국어를 할 수 있었겠죠. 집안에서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계속 역관들끼리 또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 언어 저 언어 다 배워왔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를 그냥 상상만 하고 실제로 활용이 됐을 때가 있는데 바로 소현세자와 민해빈 강씨와 그다음에 복림대군과 그 부인까지 전부 중국으로 끌려갔을 때. 근데 그때 물론 남자들도 통역이 있었는데 여자들도 분명히 필요한 게 있었고 중국에서 사야 됐을 때 그때도 분명히 그 여자 통역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그 중국 그 통역이었던 역관이었던 장현의 경우에는 본인이 소현세자를 이제 그 9년간 모셨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딸이 상궁으로 궁궐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왜 그 딸이 궁녀가 되었는가?
한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중국말이나 그런 거를 통해서 통역을 하려면은 역관 집안의 딸들이 궁녀로 궁궐에 들어가는 수가 있었겠죠. 궁녀 중에서도 외국어 하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특히 그때까지 이제 궁궐의 여자들이 전부 중국으로 끌려가는 그런 비싼 상황에선.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 다들 이제 중국으로 끌려가는데 예. 중국어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 중국어 할 줄 안다고 해서 같이 끌려갈 수도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 그 사실 장현애 같은 경우에는 그 막 역과급제해서 얼마 안 된 20대 때 소현세자가 끌려가면서 같이 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급박했냐면은 소현세자가 말이 없어서 그 일행들이 말이 없어서 걸어가니까 장현이 서둘러 가서 말을 사와가지고 3마리나 사와서 나눠줬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리고 그렇게 같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장현과 그다음에 인조의 다음 왕인 효종까지도 굉장히 장현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야말로 중국에 살면서 손발이 되어준 사람이니까요. 아, 그러네요. 고마울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리고 아까 주변에 외국인이 있거나 사신이 오거나 아니면은 집안에 역관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외국어를 배울 수 있을 텐데 그런 조건이 안 된다면 어떻게 외국어 교재라도 있었습니까? 당연히 독학의 길은 열려 있었습니다. 이제 굉장히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중국어 교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그게 고려 때서부터 만들어진 아주 유서 깊은 마치 지금의 무슨 명문법 같은 그 중국어 교육의 바이블 같은 책이 있습니다. 이게 노걸대라고 하거든요. 노걸대 무슨 예.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자는 늙을 노자를 쓰는데 이게 그 존칭입니다. 그 중국 사람들에서 사람을 높이는 거. 걸대는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키타이라고 해서 거란이나 종그 사람을 뜻하는 말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 굳이 번역한다면 중국시, 중국인 높으신 분 거의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는데 정확한 뜻은 아직도 알 그냥 수 없어요. 책 이름. 예, 근데 예. 이 책이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조선시대 내내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공부했습니다. 거의 뭐 성문 영어, 예. 수학의 정석 이 정도 급 됐던 거예요. 그 노글대 내용을 읽어보면은 딱 그 느낌이 팍 와요. 여지껏 우리가 무수하게 배웠던 외국어 회화책들 그거 보는 느낌이 딱 와요. 그래서 근데 이 책이 정작 만들어진 건 원나라 때 그리고 고려 때라고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등장인물들이 고려 사람이라고 나는 고려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근데 이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고려에 사는 사람이 네. 중국에 가다가 중국 사람 만나서 대화를 해요. 네. 그러면서 그 고려 사람은 이제 말을 팔려고 네. 중국의 북경으로 가는 길인 겁니다. 그래서 이 노골대 처음 대목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 네. 진짜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에요. 형씨, 그대는 어디서부터 왔소? 나는 고려 왕경에서부터 왔소. 이제 어디로 가요? 나는 북경을 향해 가요. 그대는 언제 왕경에서 떠났소? 나는 이달 초하룻날 왕경에서 떠났소. 그러니까 이게 회화책처럼 예.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배워야 될 것들을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가서 무슨 숫자 세기, 돈 내기, 그다음에 뭐 이제 불 때우기, 아플 때 약 달라고 하기, 그다음에 이 중국인 그 집에 파티에 초청돼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일가 친척들을 하나하나 소개받으면서 일가 친척을 어떻게 부르냐도 다 배우는 거. 뭐 브라더 시스터 뭐 이런 배우듯이 네. 브라더 시스터 배우듯이 필수 생활 회화. 그렇습니다. 게다가 제일 중요한 거 그 돈 낼 때 그 여행할 때 이제 그 상대방이 사기칠 때 너 나 속이지 마라라고 따지는 내용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어 욕도 배워놔야죠. 예, 상대방이 그렇습니다. 나한테 하면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혹은 또 이제 거래할 때 깎아주세요. 예, 그것도 비싸요 있습니다. 이런 거. 예. 필수. 와. 이런 거 중국어로 좀 해주시면 좋은데. 해줄까요? 네네네. 근데 이게 제가 노골대를 직접 그 언어로 읽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얘기를 할까요? 이게 고어로 나와요 당시에? 당시 아무래도 이게 중국 고대어고 보니까 이게 저는 정말로 재미있었던 게 중국어도 중국어인데요. 네. 여기 쓰여 있는 한글이 그러니까 노골대 언어가 있거든요. 당연히 이거를 한국말로 읽어야 되니까 한국말로 썼는데 네, 이 한국말이 중세 한국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첩회 신화라서 일본어 교재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이게 중세에 우리나라 사람이 쓰던 말로 쓰여 있다 보니까 지금 말하면은 그 나라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이 태연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욕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욕이 아닌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말 자체가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이 돼버린 거.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에 잘 쓰던 우리말로 밑에 같이 해석이 써 있고 예. 그리고 또 그 우리말 발음 예. 법도 한글로 이렇게 니, 하, 오 이렇게 써 예. 있었겠네요. 그렇죠. 네, 다 이제 쓰여져 있는데 얘기했듯이 이제 말이 이제 바뀐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니르노라라는 게 이르다 말하다 그러니까 니르다라는 식으로 해서 저도 보면서 오히려 이제 외국어도 외국어 중국어도 중국어지만 우리나라 말의 변천은 확실히 배울 수 있는 재미있는 교재입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외국어도 배울 수 있지만 지금의 우리가 보면은 우리 글의 변천사도 네. 볼 수 있는 재밌네요. 이게 사실 근데 그 외국어 공부가 재밌다라는 분들도 있고 아이고 안 된다라는 분들도 있거든요. 조선 시대는 어땠을까요? 그게 이 그 세상 배우는 게 사실 모든 게 예. 배우긴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다가 이제 사역원에 들어가면 네. 계속 시험을 봅니다. 일주일에 한 달에 2번 정도 그리고 막 6개월에 한 번 정도. 그래서 계속 시험을 보는데 쪽지 시험 같은 거 보나 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험이 보통 3가지입니다. 얘기했듯이 각 언어별로 교재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네. 대표적인 노골대를 했지만 노골대 말고도 이제 박통사라든가 중국어 교재도 이렇게 많이 있고 몽골어나 만주어, 여주어 이렇게 다 있거든요. 이 책을 전부 다 외워서 그 자리에서 이제 외워서 말하는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외워서 쓰는 시험이 있어요. 또 반대로 한국말을 외국어로 바꿔서 번역해서 쓰는 것도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못하면 회초리를 3대씩 맞습니다. 라고 그 심지어 중국어 교재에도 나와 있어요. 다 큰 어른들이 예예. 아니 교재에 이거 틀리면 종아리 3대라고 써 있어요? 예예예. 아니, 왜 우리 점수하고 감점 이런 거 있듯이 예. 3점짜리 문제 틀리면 종아리 3대.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워낙 그 외국어 배우기가 어려워서 네. 당시 조선시대 때 최고의 천재라고 할 수 있는 세종 때의 그 성산문 나중에 사육시인 된 사람이 이 사람의 과거 장원급제 출신이거든요. 네. 그 사람이 써서 신숙주한테 보낸 그 글이 있는데 야 내가 중국어 공부를 10년이나 했는데 네. 이제 겨우 2-3마디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 장원급제 한 사람도 어떤 경우에는 중국어 배우는 게 어려웠다. 예, 그렇죠. 이게 왜 언어머리는 따로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하더라도 이제 중국어나 외국어 배우는 게 예. 힘들긴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배워야 됐던 게 아까 얘기한 노골대에서 선생님한테 만든다는 내용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중국 사람이 물어봅니다. 너는 중국어 교육을 네가 원해서 있냐 아니면 부모님이 시켜서 있냐? 답은 부모님이 시켰어. 예. 하라고 해서. 예. 그럼 또 잘 안 하게 되죠. 예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외국어 공부는 힘들었고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야 그래도 이걸 해야지 먹고 살아야지라고 억지로 시키는 게 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렇죠. 그 억지로 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재미도 없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안진수님이 마음 같아서는 번역 앱을 알려주고 싶네요. 옛날엔 진짜 그런 것도 없고. 근데 왜 외국어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많이 얘기해봐야 되잖아요. 뭐 그렇죠. 문법만 공부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문법 공부 많이 해도 외국인 만나면 한마디도 그렇죠. 못할 수도 있는데. 근데 또 옛날에 이제 책 보고 배우니까 거의 엉덩이 싸움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예. 책은 어떻게 노골대 하나만 달달달달 외우면 됐습니까? 그거 아니고요. 중국어 교재만 해도 거의 10몇 개가 넘습니다. 또 그리고 이게 시대가 흐를수록 얘기했듯이 중국어 언어를 조금씩 바뀌어요. 저도 한번 보니까 현대 중국어하고 단어 몇 개가 다르거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다들 이제 말이 그렇습니다. 조금씩 바뀌듯이. 그렇기 때문에 그 노골대도 중간에 업데이트가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역이라든가 이게 개정판. 예예. 왜냐하면 게다가 또 노골대 자체는 이게 상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그
그 중국 그러니까 조선 시대 그 관리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물건 파는 얘기만 있고 우리는 정말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거나 좀 더 국제적인 그런 데 필요하다. 그래서 박통사라든가 다른 보조교재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는 이 여러 책 중에서 한 챕터 딱 골라서 거기를 다 외워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딸딸 외워야 되는 건 마찬가지죠.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 지금도 그렇지만 그 조선시대 때 외국어에서 잘한다라는 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발음이었습니다. 발음이 잘 좋아요. 그렇죠. 알아들어야죠. 예. 근데 그렇기도 하거든요. 중국인스러운 발음이 있어서 좋게 쳐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제 그 외국인 사신이 올라올 때마다 거기에다 애들 붙여서 보내고 그리고 지금 세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학을 보내려고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잘하는 중국어 말하는 사람들 보면 옆에서 이제 흉보는 글들이 남아있거든요. 누구누구 중국어 잘한다 소문내는데 내가 보기에는 중간에 하고 더듬거리면서 버벅대더라. 예, 버벅대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걸 또 누가 옆에다 적어놔요? 예, 임금이 그렇게 흉을 보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누가 잘한다 못한다 누구 발음이 원어민급이다. 쟤는 발음이 안 좋다. 예, 예. 이걸 또 다 기록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시 그 뭐 일본어나 몽골어나 예. 다 그러면 그 언어별로 교재가 그렇게 다양히 예, 있었던 거예요? 다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책들도 달라요. 얘기했듯이 중국어 한나라 한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골대나 박통사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몽골어는 그 무슨 뭐 왕가한이라든가 가툰이라든지 그 나라 사람들의 그 책이 하고 문화를 다룬 그 소설한 책이 있고요. 근데 만주어 교재는 재밌는 게 만주어로 번역한 삼국지를 보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어도 중간에 크게 바뀌어서 첩회 신화라는 책이 나중에 새로 만들어지는데 네. 지금 보면 또 재밌습니다. 일본어 써놓고 옆에 한국말 발음 적어놓고. 그래서 저도 저번에 한번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조선통신사 있어서 네. 그 첩회 신화를 배워서 제가 옆에서 쭉 읽어봤더니 읽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요. 야 그렇게 또 다양한 언어를 다양한 교재로 조선시대에 또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거. 근데 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역사적으로 이 권력 구조라고 해야 될까? 나라가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몽골 쪽에 힘이 셌을 땐 그런 몽골어 많이 배우고. 그게 좀 재미있는 게요. 그 원나라가 보통 이제 그 몽골이 족이 다녔으니까 몽골어를 다 썼을 것이다 예.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몽골은 자신들의 문자가 없거든요. 지금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파스파운자나 그런 거를 빌려서 쓰기도 했지만 결국은 없었고 그런데 이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문자가 필요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몽골도 중국어를 계속 씁니다. 한자를.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지금 현재 몽골 원나라의 법전이라든가 역사서도 전부 한자로 쓰여져 있기는 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고려 사람들이 원나라에서 유학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중국어를 배웠고 심지어 원나라의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한 사람도 나옵니다. 고려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유명한 그 신진 사대부의 스승격으로 나오는 목은 이색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중국에서 유학을 하고 그리고 그 중국의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했기 때문에 당시 고려를 통틀어서 제일 똑똑한 사람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고려로 돌아가서 벼슬을 했지요. 근데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가 들어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신으로 이 이색이 가게 됩니다. 네. 당시 같이 따라갔던 사람이 당시의 왕자였던 그 태종 그 이방원이었고요. 그런데 그래서 만난 사람이 명나라의 태조 홍무제 주 원장이었습니다. 네. 근데 주 원장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목은 이색이 중국어로 말하니까 주 원장이 말한 거예요. 난 네 하는 말 못 알아듣겠다. 네.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그래서 그때 갑자기 벙찐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러쿵저러쿵 통역을 거쳐서 얘기하니까 주 원장이 네가 하는 말이 마치 그 동부에 있던 군벌인 나하추 같다라고. 그래서 그때 아주 사투리 배워왔다 막 이런 거예요. 뭐 거의 그런 식으로 아주 자존심을 깔아뭉개서 최고의 천재였는데 우리나라에선. 그래서 이색이 조선에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고 두 배에서 수군덕 됐는데 이게 따지고 보면은 이제 그 목은 이색이 썼던 말은 북경어 그러니까 그 저쪽 북방의 언어고 그 다음에 주 원장이 썼던 말은 저쪽 그 사람은 안유성 출신 남쪽이거든요. 네. 게다가 강남 지역에서 군대를 일으켜서 황제가 된 그 굉장히 불세출의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쓰는 언어나 사투리가 굉장히 달랐을 가능성이 있고요. 1번이.
또 하나는 당시 고려 및 조선과 사이가 나빴기 때문에 기죽이려고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있고. 왜냐하면은 그 정몽주가 사신으로 갔을 때는 또 되게 잘해줬어요. 너 중국말 할 수 있지? 그러면서 우쭈쭈하고 되게 잘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거나 모군 이색으로서는 정말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중국의 땅덩어리가 넓어서 방언이 많고 어마어마합니다. 언어 사이에서도 차이가 크다고 하니까 예, 굉장히 큽니다. 그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그 앞에서 망신을 줄 일은 또 아니죠. 그거는 그냥 그 주원장의 성격이 안 좋은 걸로 그 사람은 역사가 보증한 성격이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대놓고 면전에서 네. 망신 주고. 세종대왕 이야기 우리가 참 자주 하게 되는데 네. 당연히 이제 한글을 창제하신 분이고 우리 글과 우리 말을 사랑하신 분이었으면 외국어를 접하는 자세는 어떠셨을까요? 세종대왕? 이게 정말 재미있는데요. 예. 이 세종대왕의 정말로 세상에서 보기 드문 언어학 덕후였습니다. 우리말뿐만 아니라. 예, 언어 자체를 너무 연구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으로 사신을 갈 때 부탁을 합니다. 그 나라의 언어학 책들을 좀 사와라. 그래서 전 세계 그 심지어 이제 중국어 무슨 뭐 그 일본어, 여진어, 뭐 기타 등 온갖 언어의 책들을 다 모아서 그거를 그 집현지에 넣어놓고 계속 연구를 시켜서 그 언어와 발음에 대한 책을 만들어요. 이게 동국정운이라는 책입니다. 다른 나라 언어까지 다. 예. 그래서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나중에 후민정음도 만드는 건데 또 그러다 보니까 외국어를 잘하는 인재를 키우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세종 15년 때 중국어를 잘하는 애들을 키우자. 15살서부터 25살에 있는 젊은 애들, 똑똑한 애들을 골라서 중국의 통째로 유학을 보내서 중국어를 배우게 하자. 그래서 중국에 신청했는데 황제가 싫어라고 했습니다. 왜 좀 유학 좀 받아달라고 하는데. 예. 워낙 그때 중국이 이제 쇄국을 시작했던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가 안 되면은 그 상해라도 안 될까라고 하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애들 한 두세 명씩 짝지어서 사신이 오고 갈 때마다 붙여서 중국을 갔다 오게 하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외국어를 잘 배우는 인재를 키우고 싶어 했고요. 역시 뭐 세종대왕이 하는 일은 다 남다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저 약간 좀 잔인한 조치도 내려졌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역원에서 이제 외국어를 배운 애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부터 그 당시에 신계란 사람이 요청을 합니다. 외국어 실력을 잘 늘게 하려면은 한국말을 조선말을 안 쓰게 하자. 그래서 그 사역원에서 출근하면서 퇴근할 때까지 계속 그 중국어만 쓰도록 하자. 그러니까 중국어 하는 데는 중국어만, 몽골어 하는 데는 몽골어만, 일본 그렇게 각각 배우는 언어로만 매일매일 이야기하게 하고 만약 실수로 조선어가 나오게 하면 벌을 주도록 하자. 예를 들어서 카이스트에서 수업을 영어로 하듯이 예.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예, 학교 왔으면은 그 외국어로만 써라. 거기에서는 카이스트는 수업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밥 먹는 거, 물 마시는 거, 뭐 친구들끼리 이야기한 거 전부 그날 언어로만 하게 하자. 그러니까 조선말 쓰면은 예, 회초리 벌죠. 맞나요? 예. 그러니까 그게 5단계론가 벌이 있는데요. 예. 뭐 이제 그 처음에는 뭐 꾸중하고 두 번째는 하인을 가둬둔다거나 그런 식으로. 예. 왜냐면 그 계속 말을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게 쌓이면 누적되면 그 쫓아낸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폐교까지. 예. 그래서 이거 옛날에 어느 유치원에서 이런 일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일시시대 때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역관을 비롯해서 예. 외국어를 활용하는 그 신하들을 이제 길러내려고 했던 거네요. 예. 근데 세종대왕의 스타일이 확실하네요. 예전에 그 신하들도 엄청나게 이제 일하라고 괴롭혔던 그렇죠. 것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공부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아예 지금 뭐 이제 영어 마을 비슷한 중국어 마을 같은 것도 만들어지기도 했거든요. 이걸 네. 한학우어청이라고 해서 그 어린애들이나 애들을 한 군데에 몰아놓고 거기에서 하루 종일 중국말만 하게 하는 그렇게 해서 배우게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공부했네요. 예, 효과가 좋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조선 시대에 그러면은 뛰어났던 이름 좀 남겼던 외국어 능력자들은 또 누가 있습니까? 그 정말 그 있습니다. 언어학에 특출난 사람들. 대표적인 예가 신숙주입니다. 이 사람은 그 세종의 명을 들어서 중국에도 갔다 오고 일본에도 특히 사신으로 다녀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어, 일본어 말고도 여진어나 그 몽골어까지도 잘했다고 해서 그 심지어 이제 소문이 좀 덧붙여서 8개 국어까지 했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신숙주는 그 외국어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일본 제국기라고 일본에 대한 책을 쓰기도 했거든요. 네. 이게 임진왜란 이전까지 일본에 대해서 연구했던 거의 유일무이한 책이라고 일컬어질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소문은 있지만 정작 그 사람의 친구이자 왕이기도 했던 문종은 걔 중국말 잘 못하던데 라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소양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외국어 또 잘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발음이 어떻고 뭐 억양이 어떻고 이런 거 많이 또 따지고 그게 조선 시대에도 비슷했네요. 그렇죠. 근데 또 재미난 일이 이게 그냥 언어가 얼마나 출중한가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언어 말고 다른 게 얼마나 출중한 것도 중요했다면서요. 예, 그 아무래도 역관들한테. 역관도 그렇거니와 이제 그 외국을 상대로 하면은 예. 말을 잘하는 거 말고도 그 당시 그 사회라든가 세상이랑 국정이라든가 정치적인 관계라든가 그런 거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도 무척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숙주 같은 경우에는 중요했던 게 외국어 능력 말고도 네. 그런 걸 읽어내는 능력이 중요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앞서서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잘생긴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통역사한테 예. 잘생긴 외모가 필요합니까? 그 우선 성격이 밝아야 돼요. 요즘 그 MBTI로 따지면 외향적인 성격이어야. 이렇게, 외국 사람들 많이 예. 만나고 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막 제스처도 하고 활달하고 막. 그 말이 틀려도 쫄지 않고 막 신나게 얘기할 수 있는 맞아. 그럴 수 있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언어는 또 기세입니다. 약간. 그러니까 상대방이 막 못 알아듣는 걸 해도 막 자기가 자신 있게 얘기해야죠. 예. 외국어는. 그리고 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또 알아듣는 것도 있고 또 은근히 중요한 게 호감 가는 외모일 것. 그래야지 그래서, 조금 더 귀담아 예. 듣게 되고. 그러니까 유명한 역관들 중에서는 그 잘생긴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예요. 예, 우선 삼국시대만 하더라도 삼국시대라면 멀리 가긴 하지만 막 고구려, 일본, 뭐 중국을 돌아다니면서 외교관 역할했던 김춘추 같은 경우에도 예. 잘생겼다는 얼굴이 좀 표현이 있고요. 키 크고 잘생겼다. 신라의 김춘추가 예. 잘생겼다. 그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숙종이 아니죠. 예. 그 효종 때의 그 역관인 장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키 크고 훤칠하고 잘생겼다고 있는데 이 인동장 씨 집안이 워낙 미남 미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장현도 잘생겼거니와 그 사람의 친척 그 조카였던 장희빈은 정말 조선왕조 실록에 나와 있어요. 예뻤다고. 경국지색. 예. 정말 경국지색이에요. 근데 웬만하면 그 진짜 조선시대 때는 누구 잘생겼다, 예쁘다 얘기 표현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그래도 얘가 예뻤다라고 하면 그 잘생겼다라고 하면 정말 잘생긴 거예요. 야, 조선시대에 잘생기고 예뻤던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신기한 게 역관, 통역사에게도 외모가 중요했다. 그렇죠. 하기서 요즘 보면은 이제 특히 뭐 외교부나 뭐 정상회담이나 이 옆에 다니시는 그 통역사분들도 보면은 외모가 출중하십니다. 우선 눈, 코, 입 똑바로 박혀 있어도 나가는데 그다음에 각 나라별로 미의 관점이 좀 다르긴 한데 딱 보면 오 멋있다라고 또 느끼는 호감을 부분이 느껴야 있다고. 되니까. 예, 그런 거. 게다가 이게 또 언어니까 소통이 돼야 그렇죠. 되니까. 또 활달한 성격이 되게 중요한 게 그 당시 조선시대 때 이제 그 열하일기로 오면 중국인하고 그 조선인하고 같이 짝 맞춰서 이야기하는 게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은 일단 활달한 성격이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잘 놀고 잘 떠드는 거. 야, 이게 참 조선시대의 외국어 이야기를 하다가 또 외모지상주의로 가버리고 근데 이거는 조선시대 이야기라는 거. 조선시대에도 또 외모를 따지기도 했다라는 거. 재밌게 또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